2008년 민간부동산 개발업자 이강길을 중심으로 감정평가사 민철홍과 도시개발의 마에스트로라 정평이 나 있던 회계사 정영학 등이 모여 당시 남판교로 불리며 핫했던 성남시 대장동을 어슬렁거리면서 남욱 정재창 등을 영입하여 소위 이강길 자문단을 꾸리고 2009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비롯해 저축은행 총 11곳에서 무려 1,805억 원이나 불법 부당대출 받아서 성남시 온갖 곳에 돈을 뿌리며 지주작업과 각종 로비 활동 등을 하고 있을 무렵 성남 일대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인권 변호사 활동, 시민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텃밭을 갈고 있었던 변호사 이재명은 2006년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4회 전국동 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을 목표로 출마했고 2008년에는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제18대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구 갑 국회의원에도 도전했지만 연이어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전국동 시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그림자처럼 얼굴 없는 보좌를 해왔던 정진상을 비롯해 대규모 단지의 리모델링 관련 여러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던 유동규, 김용 등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연전연패에서 벗어나 제5대 성남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으며 이재명과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이재명의 선거를 도운 김용도 같은 선거를 통해 성남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성남시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 대장동은 MB정권에서 새롭게 출범시킨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하면서 또 다시 무주공산이 되었고 이에 이강길 일당은 대장동 민간개발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로비를 벌였는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습니다. 당시 MB정권 검찰은 자신들의 에이스들로 구성된 대검중수부를 내세워 기존의 그 어떤 사건들보다 스케일 크게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에 칼날을 휘둘렀고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는 1,000억 이상, 저축은행 총 11곳으로부터 무려 1,805억 원을 불법 부당대출 받은 이강길 일당은 당장 빵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대위기에 직면했는데 이들 곁에는 일명 김이지스라 불리는 막강한 사법 방패막을 꾸리고 있던 김만배가 로비스트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김만배가 당시 대검중수부에 입김을 가할 수 있는 전 대검중수부장 출신 정관 변호사 박영수를 앞세워 대검중수부장 김홍일, 최재경 지휘 아래 대검중수부 2과장 윤석열이 사건 주임검사로서 주도하고 있던 부산저축은행 사태 관련 대장동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면서 이강길 일당은 어느 누구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빵에 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돈으로 1,000억 원 이상을 불법 부당대출 받은 이강길 일당이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025년 현재까지도 그 어떤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여소야대 국회의 법안 통과돼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거부권으로 줄다리기 하면서 그 어떠한 액션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직후 당시 제5대 성남시장 이재명은 집권여당이자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견제를 받으며 시 예산안까지 발목 잡히면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은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지도 못하는 정치적 재정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하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이 시점에 성남시장 이재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민관합동으로 성남시를 개발하여 이 개발들로 생기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다시 성남시를 위해 사용하는 공공이익환수 모델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껌껌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성남시의회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고 바로 이 시점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레이어가 몇 겹씩 더 깔리게 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분당 아파트 단지 중 1개 단지의 리모델링 조합장을 역임하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당선과 함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된 유동규는 임명권자인 이재명의 사실상은 그의 정책비서관인 정진상의 든든한 지원 사격으로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이력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도시개발의 실세가 되었지만 본인의 입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보스인 성남시장 이재명이 새로운 돌파구로 삼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공을 세워야 했는데 때마침 예전부터 이재명에게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빌붙어 먹는 민간부동산업자들이라며 경계 대상이었던 이강길 일당, 남욱 일당은 자신들이 몇 년 동안 올인하다시피 공들여왔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떻게든 숟가락을 얹기 위해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의 실세라 평가받던 유동규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자신들이 포섭한 유동규 등을 통해 당시 이재명의 의중을 간파한 남욱 일당은 성남시의장석에 앉을 수만 있다면 당적 변경도 불사하겠다는 최윤길 등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들 며칠 구워 삶아 당시 이재명이 소속한 민주통합당이 소수였던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최윤길은 성남시의장석에 앉을 수 있었으며 유동규도 공을 인정받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까지 통합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기획본부장직을 유지하는 사실상 영전하게 되었고 이에 남욱 일당은 성남시의장 최윤길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등을 마치 좌청룡 우백호처럼 둔 성남시 내 가장 막강한 민간업자들로 거듭났습니다. 남욱 일당과 유동규 등이 원하는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 성남시의장 최윤길은 남욱 일당의 로비스트 김만배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후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약속받았으며
실제로 급여 등의 이유로 8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죄목으로 2024년 2월 1심 재판을 통해 징역 4년 6개월형 및 8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고, 최윤길 로비를 담당했던 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 청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현재 2심 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장 최윤길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등을 좌청룡 우백호처럼 두며 성남시 내 가장 막강한 민간업자들로 떠오른 남욱일당은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대장동을 잠시 뒤로하고 대장동의 축소판,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숟가락을 얹었는데, 이 무렵 남욱일당과 완전하게 유착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는 인사전횡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남욱일당에게 길을 터주었고, 짜고치기나 다름없었던 심사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남욱일당이 푸른 위례 프로젝트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남욱일당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례 호반베르디움 총 1137가구를 분양하여 총 개발 수익 300억 원을 관과 민이 5대5 반으로 나눠 배당받았는데, 이를 통해 이재명의 성남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150억을 배당받았지만 민간업자들로 참여한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도 수십억씩 배당받았으며, 남욱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도 적게는 수천에서 수억씩 몇 차례나 반복해서 남욱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보다 몇 배나 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도 공모지침서 작성에서부터 심사과정까지 매우 유사하게 반복되면서 김만배 일당이 조직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아파트 건설 및 분양 그리고 사업 이익금 배당 과정까지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거쳤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자 눈여겨봐야 할 점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숨어들어가 있던 극소수의 김만배 일당이 소위 보통주를 통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등의 몫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배당된 이익금의 대부분을 인마이 포켓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재정자립을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일종 우선주를 통해 현금으로 1,822억 원을 제일 먼저 배당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약 필수 조건으로 내걸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외에도 제1공단 지하주차장 건설 비용 등 다른 공사 비용들까지 추가로 요구하며 김만배에게 공산당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도합 5,503억 원을 성남시로 공공환수하는 성과를 냈지만, 너무나 막대한 금액이 참여 민간업자들 중 극소수인 김만배 일당에게 몰아 배당되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는 분명 문제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관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러한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제안한 김만배 일당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에도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조항 등 이 같은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계약 세부 조건 변경 또는 추가 조항 삽입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마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 일당과 한패거리처럼 유착되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에 있는데, 결국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초점도 이렇게 민간업자들과 완전히 유착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최종적인 배후가 누구였느냐, 여러 증거들과 자료들을 통해 김만배 일당과 확실하게 유착된 것이 확인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끝판왕으로 자신의 보스였던 성남시장 이재명이 알게 되면 안 될 불법 행위들을 한 대가로 김만배 일당에게 뇌물 및 향응을 받았느냐 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은 유동규가 김만배 일당과 유착된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되려 유동규를 통해 김만배 일당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는 대가로 이 같은 배임 행위들을 했느냐, 즉 유동규의 배신이냐 대 이재명의 배임이냐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같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끝판왕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부터 이강길 일당, 남욱 일당, 김만배 일당이 빵에 갈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서서 법망을 빠져나가게끔 해주거나 초대형 금융사들에게까지 극소수 민간업자들의 들러리를 서게끔 하는 데에도 서슴없이 나섰던 정관예우 법조 카르텔 등의 민낯 그 자체였던 일명 50억 클럽과 소위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라는 특권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 내내 정권의 정적들을 사냥하면서 승승장구해왔고, 특히나 검찰 출신 대통령 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쌍끌이식 먼지떨이식 수사와 짜맞추기식 기소로 그야말로 인간사냥 일가족 몰살에 선봉했었던 정치검찰로 소위 엘리트라는 사회적 신임을 앞세워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할 권력을 자기들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좀먹고 있는 이 족속들에 대한 심판도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함께 이슈가 되었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와 기소 결과는 어느 하나도 속 시원한 것이 없는데, 먼저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에 딱 맞게 당시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으로 금융사들에게 입김을 넣어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된 일들을 원활하게 해결해준 대가로 아들 곽병채를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입사시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아 챙긴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출신 재선국회의원 곽상도에 대한 1심은 무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부터 김만배의 법조방 폐막, 일명 김이지스의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및 자신의 딸까지 입사시키는 등 김만배, 남욱 등과 매우 밀접한 공생관계를 넘어 자신 또는 자신의 딸 박수연 이름으로 매우 의심쩍은 금전관계를 맺었던 박영수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마저도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 당시 받은 3억 원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을 뿐 50억 클럽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고 50억 클럽 중 유일한 언론인이자 기자 김만배의 보스인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홍성근은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하면서 1심에서 김만배에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김만배와의 돈거래 중 이자는 내지 않고 원금만 갚았다는 죄목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으며 50억 클럽 중 유일한 대법관 권순일도 검찰에서는 홍성근과 마찬가지로 50억 클럽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은 채 변호사 등록도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1억 5천만 원을 받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고 수원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제41대 검찰총장까지 김만배 일당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직들을 두루 역임한 김수남은 되려 본인이 50억 클럽에 포함된 것에 대해 명예훼손되었다면서 최초로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2심까지 패소했는데 검찰은 자신들의 거물급 선배인 김수남과 김수남을 능가할 정도로 검찰의 라인이 쫙 깔려 있다는 최재경에 대해서는 2025년 지금까지도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극적이다 못해 일부러 수사조차 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그야말로 사냥처럼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정치문법을 모두 무시한 채 무지막지로 진행되었는데 2010년 제5대 성남시장 당선에서부터 2014년 제6대 성남시장 재선 성공, 2018년 제7대 경기도지사 당선과 2022년 제20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이어온 공직생활 중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그야말로 쌍끌이식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관련 의혹들 뿐만 아니라 쌍방울그룹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연결고리를 통해 짚혀진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비롯해 공직생활 12년 동안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역까지 심지어 배우자의 사용 내역까지 탈탈 털었으며 기존의 정치문법을 무시한 채 최종적으로 석패한 제20대 대선 낙선자의 발언들까지 문제삼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하는 등 어떻게든 하나만 걸려봐라 식으로 수년 동안 검찰력을 거의 총동원해 이재명 사냥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기우제식 이재명 사냥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은 이재명을 기소한 위례신도시 성남FC 백현동에 대한 재판들까지 병합되어 2025년 현재 아직까지도 1심 선고도 하지 못한 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끝판왕이 이재명인지 유동규인지 이재명의 배임인지 유동규의 배신인지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가려지진 않았지만 이재명에게 기소한 혐의들이나 이재명의 최측근들인 정진상 김용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들을 이재명 측 주장 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주장 관점으로 나눠 입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끝판왕을 가리기 위해서는 김만배 일당이 유동규에게 건넨 뇌물이나 전달하기로 했던 이익 배당금의 최종 수령자가 유동규, 즉 김만배 일당과 유동규만이 한 통속으로 해먹은 것인지 유동규의 윗선 이재명 혹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김용까지 관련된 것인지가 관건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점으로 검찰은 2021년 11월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소위 대장동 5인방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651억 원 플러스 알파 배임 혐의로 기소하여 2023년 6월까지 17개월 동안 무려 94차례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 심리는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는데 그 사이 제20대 대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고 윤석열 정권 검찰은 그간 이어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외치며 이재명 사냥을 시작하면서 이미 2021년 11월부터 17개월 동안 무려 94차례나 진행된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재판의 공소장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주범, 즉 끝판왕을 대장동 5인방에서 이재명과 정진상으로 변경하고 배임 액수도 651억 원 플러스 알파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무려 94차례나 진행되었던 재판을 그야말로 백지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대장동 5인방과 검찰 측이 그간 재판에서 주장한 법리마저 뒤틀리게 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할 방어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신뢰성에도 금이 가게 하는 매우 의외적인 케이스로, 윤석열 정권 검찰 측에서는 분명 무리하게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고 사법부 또한 검찰의 무리한 공소장 변경을 무리하면서까지 받아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인데, 2021년 11월부터 무려 94차례 진행해왔던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재판의 주범을 대장동 5인방에서 정치적 공동체 정치적 동지라 칭하면서 이재명과 정진상으로 변경했고, 이들의 배임 액수도 651억 원 플러스 알파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했는데, 대장동의 예상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분양가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전체 이익이 4,898억 원에서 3,595억 원으로 줄었고, 이렇게 줄어든 차액 1,303억 원의 절반인 651억 원 플러스 알파만큼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성남시가 손해본 것으로 산출한 배임액을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는 대장동 개발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계산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제기되었으나 유동규에 의해 묵살되었던 개발 총이익 중 70%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을 기준 삼아 대장동 개발 총이익 9,600억 원의 70%인 6,725억 원을 공공환수했어야 했는데, 당시 이재명의 성남시가 공공환수했다는 금액 5,503억 원 중 현금으로 배당받았던 1,830억 원만을 공공환수했다고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공공환수했어야 할 금액은 6,725억 원이었으나 1,830억 원만을 환수했기 때문에 이 차액인 4,895억 원을 배임액으로 산출한 것인데, 이러한 윤석열 정권 검찰의 논리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나온 의견 하나를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춰 기준으로 삼고, 시간적으로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과 분명 결합개발했던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등에 사용된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금은 일절 무시한 것인데, 이미 법원에서 최종 3심을 통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재명의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성남시로 공공환수한 금액 5,503억 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추후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억지 기소 또는 기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유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기소인데, 윤석열 정권 검찰은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김용 등에 대해서도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유동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전달받았다고 기소했는데, 이러한 혐의 특정의 주된 근거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CCTV, 통화 녹취나 각종 툴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나 범죄 현장을 확실하게 목격한 증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해당 범죄에 관련된 것은 확실하지만 주범 정범이냐 종범이냐로 받아야 할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김만배 일당이 건넨 뇌물성 금전이나 향응을 이미 일정 부분 수수한 것이 여러 경로로 확인되는 유동규 등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뇌물 최종 수령자가 될 경우 받아야 할 형량과 최종 수령자는 이재명 또는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등이고, 자신들은 그저 전달책 역할만을 했을 경우 받아야 할 형량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턱대고 신뢰할 수만은 없는 이들의 진술만을 기반으로 제대로 된 증거나 증인 하나 없이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 등을 주범 정범으로 특정한 윤석열 정권 검찰의 법리는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윤석열 정권 검찰과 유동규 등의 말 맞추기까지 의심하는 것으로,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 빵에 꼬린시킨다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정적 사냥과 유동규 등의 형량 감경이 모두 완수되는 위닝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법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재판 선고인데, 2025년 현재 서울고법 형사 13부에서 2심 선고까지 마친 김용에 대한 재판을 보면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받은 뇌물성 금전을 김용에게 수차례 전달했다는 유동규의 진술과 유동규가 김용에게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뇌물을 전달한 장면을 확실하게 목격한 것이 아닌 자신이 흡연실로 잠시 옮긴 사이에 김용처럼 보이는 의상을 입은 사람이 유동규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나갔고, 그 사이에 유동규의 사무실에 있던 1억 원이 담긴 박스가 보이지 않았기에 김용처럼 보이는 사람이 1억 원을 가져갔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한 정민용의 증언을 충분히 신뢰할 만큼 구체적이고, 이에 대해서 김용 측에서도 이를 반증할 만한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대지 못한다면서 김용 측에서 제시한 증거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특정된 그 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디지털 증거들마저 무시한 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나 증인 하나 없이 김용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및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과 대비되게 남욱에게는 고작 징역 8개월의 법정 구속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동규에게는
무죄 선고까지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명시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른 선고가 아닌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선고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된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인데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하여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로부터 77억 원 가량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과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에게 대가를 받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 2024년 11월 28일 대법원 2부는 김인섭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는데 이 판결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도 인용될 것으로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병합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서도 이재명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정진상에게는 큰 타격이 될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일 뿐만 아니라 2025년 3월 26일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도 쟁점 중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향양 승인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정권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측의 주장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선고될 이재명과 정진상의 재판에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된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3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인이라 낙인 찍을 수 없지만 검찰 출신 유력 인사들인 김수남과 최재경은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수년 동안 제대로 된 수사조차 거의 없이 모두 흐지부지 되었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무려 50억 원이나 받아먹은 것이 확실하게 확인된 50억 클럽 곽상도는 현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검찰에 반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김만배를 제외한 대장동 5인방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은 자유롭게 거리를 횡보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은 2심 유죄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되어 옥에 갇혀있는 현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